정말 이 보도를 보고 참 저도 정말 어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른바 기업형 성매매 영업. 더군다나 그런 영업을 한 것도 모자라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온갖 작당을 했던 일당이 붙잡힌 거죠. 네, 이게 상당히 대형, 큰 규모였습니다. 이게 오피스텔 9곳에 49개 호실을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기업형 성매매를 했던 아이고. 건데요. 일단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을 했고 손님 역시 이 성매매 고객 역시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연락처도 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두고 거기에 대한 이 손님의 특징 같은 것도 다 기록해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한번 경찰 단속에 걸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직원이 오피스텔 각 호실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이 위장을 했어요. 요즘에 새벽 배송 많이 하잖아요. 네. 새벽 배송 기사인 것처럼 조끼도 입고 모자도 쓰고 이야. 택배 회사를 들고선 그런 식으로 이제 고용한 그 여성들을 관리를 했던 거고요. 지금 나오네요. 지금 나오네요. 네, 저런 식으로요. 저게 이제 저런 조직의 일원인데 어떤 수금, 돈을 받은 거 이제 걷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배송 기사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돌아다녔던 거고, 그리고 같은 건물에 콜센터, 이제 고객들을 모집하는 콜센터가 있었는데 이게 그 한 층에 있었는데 다른 층에 내려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혼란을 줬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걸리고 나니까 조금 진화한 상황이었군요, 저게. 더 숨기려고 들어간 거죠. 안으로 파고들었는데 그 이유들 콜센터에서 일단 조직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11명 정도가 머무르면서 같이 콜센터에서 이렇게 출결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들 관리도 하고,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 예약 관리도 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콜센터라는 그 이름만 걸어놓고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이 문제가 경찰에게 첩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수사를 벌이니까 풍선 휴가처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옮겨가서 계속해서 성매매를 벌였다. 그 사람들이 콜센터도 차리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형 성매매를 하고 있다. 이런 첩보를 입수해서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3,200여만 원, 체크카드 15개, 통장 9개를 입수하고 전부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물박 오리님이 말씀하시는데 박스 이 뚜껑을 열고 다니는 이 택배 기사들은 좀 의심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24시간 콜센터. 자, 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자기들끼리의 앞서 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검거가 되고 나서부터 더 그런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의 뭔가 무슨 신호, 행동 강령까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콜센터 조직원들이 2교대로 있었는데요. 2교대로 있으면서 행동 강령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택배 기사가 위장하고 들어간 것처럼 여러 가지 수법을 썼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일단 CCTV에 걸리지 않도록 계단을 통해서 이동을 해라. 이런 강령도 있었고요. 그 외에는 출퇴근할 때 스타렉스나 카니발이 주변에 있는지 주변을 살펴봐라. 경찰차가 있는지 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근무 교대를 할 때 문자나 통화 내역을 전부 지워라. 교대할 땐 다 지워라. 2교대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일 범죄 정황을 지우라고 지시했고요. 그 외에도 단속이 나올 것 같으면 하드디스크를 다 빼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망가뜨려라. 이야. 이런 강령까지 전부 내렸습니다. 세상에. 야, 변호사님 진짜 이건 거의 한 편의 영화 같아요. 막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러게요.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범죄자들이 똑똑해지고 내지는 수법이 교묘해져도 경찰이나 이런 쪽을 따라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어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왜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됐냐면 원래 정상적인 업종이죠. 이 범죄 조직의 총책이 동남아에서 여행사를 운영을 했던 겁니다. 일제히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니까 이게 동남아와 연관된 부분이 국내에도 또 있죠.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들어온 여성들이 또 일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그 여성들을 다 끌어모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엉뚱한 사업을 벌여버린 것이죠. 소장님 결국 참 코로나네요. 예. 아니 저는 코로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저는 진짜 한국인인 거 같은 한국인인 거 창피하고요. 일단 이 성매매 자체가 창피하죠. 성매매 물론이죠. 자체가 창피한데 그것도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무슨 성매매를
네, 지금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것도 대상 또 외국인 여성입니다. 왜 외국인 여성이겠어요? 일단 임금 50% 이상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불평을 얘기하려고 해도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불평을 맞습니다. 얘기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런데 이 나름대로 뭐 기업형의 24시간 콜센터의 행동 강령에 이런 거를 기업형으로 할 머리나 정성이나 노력할 마음이 있으면 다른 일을 해야죠. 물론 물론이죠. 코로나에 뭐 실직된 그런 걸 공감을 전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나 힘든 중간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라니요. 그렇습니다. 자,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은어를 쓰고 그래서 더 아주 은밀하게 뭔가 작당을 했었다고요. 일단 이 연락이 와서 이런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던 그 남성들을 데이터화를 했습니다. 뭐 직업이나 뭐 성매매 일자나 휴대전화 번호 같은 거를 보관을 하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 같은 거를 한글 초성 같은 걸로 적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간 시간대를 선호한다. 뭐 야간 시간대를 선호한다. 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 이런 거를 초성으로 적어서 자신들만 알아보게끔 그런 식으로 데이터 관리를 현금 좀 보세요, 했고요. 저거. 와. 네, 실제로 저런 한 만여 건 정도 사건 실제 성매매 건수를 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세부 내용을 확보하고 있지만 일단 이 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손님들, 고객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전화번호가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 남성들도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일부러 이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서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 문쾅 이런 식으로 손님별로 분류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자들이 문쾅이라 하면은 상대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문을 쾅 닫고 나간 손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도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성매수자들의 연락처, 특징 이런 게 다 있다고 보면은 이게 과연 그게 자기들끼리만 이걸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또 비슷한 업종 동종업자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현재까지의 정황은 공유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싹 다 팔려서 어디선가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 DB에서 타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사람 이름 옆에 타라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업소에 다녀온 손님이다 이런 뜻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이 개인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팔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설명은요. 이 정보가 개인 정보가 건당 1원인데 0.2원에서 0.5원에 팔렸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수를 하면 개인정보가 이렇게 팔렸을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전국 각지에서 말이죠. 지금 등에 땀 나는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 보면서 경찰에서 이상한 연락 오지 않을까 긴장하는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이제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될까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매매 처벌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쓰이는 게 실제로 성매매를 했던 남성들의 연락처 정보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좀 이 정도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여러 번 이런 그 실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경찰에서 범죄단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 이거 조주빈한테 했던 그거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범죄단체 조직 범죄라고 하는 게 원래는 조직 폭력배를 그렇죠.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법률인데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까지도 가능해지고 이야. 보이스피싱 총책 같은 경우 징역 20년까지도 이걸 적용을 해서 선고를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현재도 경찰이 이걸 검토하는 이유가 아까도 잠깐 나온 것처럼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이거 반사회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얻은 이익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잡힌 것만 한 범죄 수익이 5억 원을 넘는 걸로 그렇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경찰에서.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